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기율표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화학원 전체 중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화학원 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의 화학원은 4단원이에요. 4단원 중에서 4단원 중에서 여러분들 현재 2단원 하고 있고 2단원의 끝을 거의 향하고 있어. 그래서 현재 이게 오늘 배울 우리 주기율표하고 그 다음 주에 배울 그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배우게 되면 이제 전체 화학원의 절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좀 어려웠지만 잘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잘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이제 이왕 시작한 화학원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 바로 전자배치를 배웠어. 전자배치. 자, 전자배치 하면서 배웠던 원리 전자배치가 뭐냐 이런 것보다는 전자배치를 하면서 왜 배웠던 원리, 규칙 이런 것만 먼저 떠올려보자. 뭐 있었냐면 싸움 원리, 그리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리고 훈트 원리 이런 것들이 있었어.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원리. 그럼 각각 이게 무엇이냐? 뭐다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하나를 배치를 시켜보면 돼. 자, 탄소 원자 번호 6번이죠. 원자는 6번.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가 전자가 6개인 우리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자, 어떻게 배치가 됐죠? 자, 1s에 2개, 2s 2개. 자, 2p에 땡땡땡 있을 때 하나. 자, 이게 다 있어.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배치를 시켜보고, 자, 이렇게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바로 바닥 상태. 자, 여기 이미 우리가 이제 전자를 배치를 시켜보면서 이 세 가지의 원리가 다 녹아 들어갔어요. 자, 밑에 보자. 어디서부터 우리가 채웠지? 제일 바닥 밑에부터. 에너지가 가장 낮은 1s 오비탈부터 채웠다. 파울리 베타 원리 뭐죠? 자, 1s에 2개, 2s에 2개, 한 오비탈에 2개씩 들어갈 때 서로 방향이 어떻다? 반대이다. 네 가지 양자수 모두 다 같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핀 방향이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훈트 원리. 이거는 뭐였죠? 자, 홀 전자수가 최대한 많아지게 되는 거. 그래서 2p에 하나, 둘, 셋, 세 개 다 들어갈 수 있지만 한 곳에 다 들어가지 않고 따로 들어간다. 훈트 원리. 이 세 가지 원리가 모두 여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걸 바닥 상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전자배치.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냐? 자, 전자가 채워지는데 좀 삐뚤빼뚤하네. 전자가 채워지는데 수소 원자하고 그리고 다른 원자들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한 개. 자, 전자가 한 개일 때는 1s 그리고 2s 2p, 3s 3p 3d, 4s 4p 4d 4f 이렇게 했지. 자, n 이꼴 주양자수가 1, 2, 3, 4, k, l, m, n 이렇게 있을 때, 자, 수소원자처럼 이게 단전자. 전자가 하나인 얘네들은 K급 업체는 K, ES2P, 3S3P, 3D, 4S4P, 4D, 4F 모두가 에너지가 같다. 그지? 모두가 에너지가 같다.
그래서 제일 낮은 거 ESP 같고 3S3P 3D 같고 4S4P 4D 4F 같다. 요렇게 이제 됐어요. 자, 이게 수소원자. 그런데 수소원자 이외에 수소원자 말고 자, 다전자 원자. 자, 수소원자 이외에 다전자 원자는 어떻게 되었죠? 자, 1S가 제일 낮은 거는 맞고, 자, 2S와 2P의 에너지가 달랐죠. 그리고 3S, 3P, 3D인데 3P와 3D 사이에 누가 있었지? 4S 이렇게 있지. 그지? 이게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레벨이었습니다. 자꾸 우리가 책에서도 준위라고 나오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계속 준위 하는데 자, 이 준위라는 말 들으면 우리는 이 말을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감이 잘 안 와. 느낌이 팍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자, 정확한 영어 단어로 친다면 레벨이에요, 레벨. 자, 레벨이 높다, 낮다, 내가 너보다 레벨이 높다, 낮다, 뭐 레벨이 어떻다, 자, 레벨이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준위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말을 딱 들었을 때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높고 낮고 레벨이 높고 낮듯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위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이 말 자체가 이미 이게 그냥 붙인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이 화학 원서라든지 보면 그냥 레벨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레벨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 준위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 자, 이런 것들 얘기했고 또 잠깐 한번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양자수. 자, 양자수. 개정 전과 개정 후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강조되는 게 이제 양자수인데, 자 보자. 양자수. 자, 양자수에는 우리 네 가지 있어. 네 가지 양자수가 있었죠. 자, 양자수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우리 양자역학 파트에서 우리 전자의 움직임, 전자의 위치, 전자의 존재 확률을 우리 파동 함수로 표현했을 때 그때의 어떤 값, 위치를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양자수를 얘기하는데, 자, 양자수에는 뭐가 있었다? 바로 주양자수, 그리고 부양자수라고도 불리는 자, 방위양자수, 자, 그리고 자기양자수, 그리고 스핀양자수.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어떤 크기 그리고 에너지를 결정을 했어.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을 하는 양자수였다. 자, 방위양자수는 뭐였지? S오비탈이냐, P오비탈이냐, D오비탈이냐를 결정하는 오비탈의 무엇을 결정을 했다? 바로 그렇지, 모양. 자, 자기양자수는 그 공간상에서의 오비탈의 어떤 방향이겠어, 방향. 자, 스핀양자수는 전자의 운동 방향. 스핀, 말 그대로 스핀을 결정했어. 자, 그러면 각각의 양자수가 나타나는 자, 주양수 우리가 이제 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주양수 가질 수 있는 것은 1, 2, 3, 4 이렇게 이제. 자, 방위양자수는 우리가 L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방향조수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1, 2, 똥똥똥 m-1까지. 자, 자기양자수는 자, m의 L 갖고 얘는 -L에서 땅땅땅땅에서 플러스 L까지 이렇게 이제. 그리고 스핀 양자수는 자, m의 S 값이고요.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n이 우리가 1인 것과 2인 것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n = 1일 때 그러면 방향수 L 값은 0부터 n-1까지니까 0부터 1-1, 0부터 0 하나야. 그지? n = 1일 때는 방향수는 0의 값만 가진다. 자, n = 1일 때는 자, 하나만 가진다.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1s 오비탈. 자기양자수 값은 봐봐.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인데 0이잖아. L 값이. 그럼 마이너스 0에서 0. 그냥 0인 거야. 자기함수는 딸랑 뭐만 갖는다? 0. 방향이 있다 없다? 없다. 한 가지이다. 자, 그리고 스핀 양자수는 뭐 관계없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지게 되고. 자, n 이퀄 2를 볼까? n 이퀄 2. n 이퀄 2의 값을 넣으면 자, 방향지수 값은 뭐 어디까지 될 수 있지? 그렇지. 0, 2 마이너스 1이니까 0과 1. 자기양자수 값은 잡아. 0이면 얘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0. 1에 해당하는 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거 우리 뭐 어떻게 했죠? 아, p 오비탈이구나. 1이니까 p 오비탈인데 x축, y축, z축. x, y, z축. 그래서 세 방향성대로 이렇게 했지. 우리가 오비탈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 그럼 자기 스핀 양수는 똑같이 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잠깐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기율표를 바로 가봅시다. 자, 주기율표는 자 원소를 어떤 특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서 나열한 표입니다. 표. 자, 먼저 주기율표를 하기 전에 우리 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보자. 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그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표는 어떤 거 있냐면 바로 시간표나 달력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이런 거 왜 필요하지? 뭔가 좀 복잡하고 또 시간의 나열에 따라서 이제 너무 쭉 배열한 것 이제 이 표가 필요하니까 쓰는 거야. 이 표를 쓰면 약간 편하다, 쉽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근데 언제 우리는 이 표가 필요하냐면 뭔가 기억해야 할 게 많고 특정하게 뭐 반복이 되고 이럴 때 표가 필요한 거야. 자, 보자. 만약에 여러분 학교 시간표가 월화수목금토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그냥 수학만 하고 이렇다면 시간표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냥 수학책 딸랑한 것만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맞죠? 월에서 이제 월요일은 모두 수학, 화요일도 모두 수학 이러면은 힘들겠네, 그지?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표가 필요한 이유는 과목이 많고 매월 이제 매일이 다르고 있고 없고 뭐 체육이 있는 날 없는 날, 음악이 있는 날 없는 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표라는 것이 필요하지. 자, 달력도 한번 볼까요? 달력이 사실상 우리가 오늘 배울 주기율표와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는데 자, 한번 보자. 달력 일요일부터 자, 그냥 토요일까지 쭉 중간에 됐고. 자, 만약에 어떤 달에 일요일 첫 번째 일요일이 1일이었다. 자, 그 다음 주 일요일은 며칠이지? 그렇지, 8일. 그 다음 주는 15일. 그 다음 주는 22일. 그 다음 주는 29일.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지? 왜? 자, 우리는 하루 이제 일주일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그래서 7 더하기 해서 7일째마다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달력으로 쓰고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렇다면 같은 1일 일요일이 다음 날은 월요일인데 1일 다음 날은 며칠? 그렇지. 2일. 이제 2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근데 세로줄과 가로줄에 뭔가 좀 유사한 어떤 뭔가 특징들이 나타나네. 세로줄인 경우에는 숫자가 1, 8, 15, 22, 29 다르지만 세로줄에서는 우리 뭐가 나타나가요? 같은 요일이다. 자, 같은 요일이다 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마다 뭐 이제 비슷하겠지만 같은 요일이면 어떤 특정 사람이 일정이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특정 요일에는 하는 했던 패턴, 행동들이 나타날 거야. 자, 일요일에는 뭐 늦잠을 잔다든지, 일요일에는 뭐 어디 특정 종교활동을 간다든지, 정해진 시간에 간다든지, 매주 가다가 특별하게 아주 가끔 일이 있으면 못 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같은 요일에는 사람도 어떤 같은 패턴, 행동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가로줄은 뭐냐면 가로줄은 몇 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뭐 몇 번째 주 할 때 그걸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몇 월에 몇 번째 수요일에 뭐 만나자. 몇 월에 몇째 몇째 수요일, 첫째 셋째 수요일에는 어떤 그 특정한 모임을 갖자, 공부를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달력.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주기율표를 사실 비슷한 어떤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내는 것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기율을 하면 자. 이 주기율 현재 우리가 쓰는 이 주기율표는 그냥 갑자기 바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알겠지? 어떻게 됐냐면 자 최초에 어떤 사람이 그냥 뭔가 조금 약간 의미 있는 일을 했고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바닥 상태에서 조금 뭔가 일을 했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걸 넘겨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발전 조금 더 발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재 상황에는 현대의 주기율표를 사용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현대에 비해서 최초 단계가 뭔가 수준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의미가 없냐? 아니에요. 자,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그 전 세대 사람이 뭔가를 해놓으면 그 다음 세대 사람이 또 여기서 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 한계를 더 뛰어넘고 보완하고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아주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보는 것은 우리 라부아지에 볼까?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만 봅니다. 라부아지에는 당시 발견된 33가지 물질을 특정 4그룹으로 분류를 했어. 나머지는 이제 그 기준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자 1그룹, 2그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면 1그룹에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바로 자 빛, 열 이런 것들이지. 자 얘네들은 자 우리가 아는 기준으로는 지금 원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지? 얘네들은 원소 자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원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지? 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라부아지에는 이때 이것들을 뭐라고 생각했다 그냥? 원소라고 생각을 했다. 자, 또 보면은 뭐 어떤 것들 있냐 하면 자, 제4그룹에 있는 거 보면은 생석계, 산화바료, 알루미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원소 아니야. 화합물이야.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걸로는. 맞죠? 원소가 하나, 둘, 2개 종류잖아. 원소 아니에요. 화합물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 이걸 왜 이제 이걸 원소라고 뒀냐면 자, 원소는 더 이상 이제 분해되지 않는다.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때는 얘기했는데 이걸 따로 못 댔어. 안 떨어지네? 네 원소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원소라고 그냥 부르게 되었다. 그냥 뭐 이제 좀 뭔가 이상하고 안 맞는 부분이 훨씬 더 많지만 그냥 처음 분류했다는데 뭐 의의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조금 표 같고 나름은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데베라이너. 자, 데베라이너가 이 새쌍 원소설을 발표한 게 한 1828년. 쌤 이거 할 때마다 연도 나오고 연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절대 이제 안 나옵니다. 자, 연도 외울 필요 없는데 그냥 생각나니까 한 번씩 안 되자. 2828년 정도가 우리나라 조선에서 왕이 순조가 누구지? 자, 바로 사도세자의 손자야. 그렇다면 순조의 아버지는 누구? 정조. 알겠지? 자, 정조. 자, 그럼 이 순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우리 안동김씨. 세도 정치를 본격적으로 막 시작을 하게 되면서 나라를 아주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몰고 오게 되었어요.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 주기율표의 어떤 발전 과정 이제 시초가 우리나라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뭔가 조금 이렇게 이제 있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 정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뭐 생각하고 까먹어도 됩니다. 자, 데베라이너는 뭘 주장했냐 하면 자, 어떤 무리의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의 어떤 몇 가지 3개를 짝을 지어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서의 어떤 물리량이 나오는데 그 물리량이 자 1등 첫 번째인 거하고 세 번째인 거하고 값을 정했을 때 자 뭐 이게 원자량도 될 수 있고 밀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물리량이 이 첫 번째 값과 세 번째 값을 더해서
나누기 2 한 값이 바로 두 번째 값이 된다. 이게 바로 데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이에요. 좀 웃기죠, 그지? 자, 한번 볼까? 여기 보이나요? 자, 칼슘과 바륨 원자량 40.1, 137.3. 얘랑 더하고 나누기 있는 게 스트론튬이다. 밀도도 마찬가지, 농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봤더니 뭔가 분류가 되는 게 막 생기는 거야. 되게 신기했겠지? 와, 뭔가 있구나 하면서 데베라이너는 새쌍원소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저런 것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자, 봐봐. 리튬, 나트륨, 칼륨, 그리고 이제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또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좀 신기하네. 라고 이제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어. 자,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뉴렌즈. 뉴렌즈라고 지금 하고 옛날에는 뉴렌즈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뉴렌즈 영국 사람인데 처음에 이제 이 옥타브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이 옥타브설은 뭐냐면 자, 원자량이 증가한 순서로 쭉 배열을 했을 때 한 옥타브,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8번째마다 뭔가 비슷한 성질이 나타난 거야. 그치? 신기하다라고 해서 8번째마다 뭐 나타나고 8번째 나타나고 해서 그래서 옥타브설. 한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이 뉴렌즈가 이걸 옥타브설을 막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 뭐 이게 뭐냐, 뭐 웃고 뭐 이제 뭐 이게 이제 음대 아니다, 뭐 우리 음악 하는 사람 아니다, 그냥 음악 하고 싶으면 저기 이제 피아노나 집에서 피아노 쳐라 하면서 막 놀렸어. 그지? 조롱도 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밝혀지고 나서 자, 상을 받았어. 그지? 뭐 상을 받았어. 이게 상을 받아. 자, 뭐 좋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무려 얼마가 지난 후에 22년이 지난 후에. 자,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밝혀내고 주장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 사실상 이제 진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하고 뭔가 모양도 비슷하고 그나마 정말로 표 같은 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제 멘델레예프. 러시아 화학자입니다. 이제 러시아 화학자이고, 자, 이 사람은 뭐를 주장했냐면 당시 알려진 63가지 원소들을 자, 무엇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바로 원자량.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원자량.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알겠지? 원자량 순서로 배운 것이다. 한번 기억하세요. 알겠지? 자, 무슨 순서대로? 원자량.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은 다른 걸로 배열을 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쨌든 멘델레프는 63가지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더니 바로 자, 200페이지에 있는 이런 표. 지금 이제 이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화학책이든 과학책이든 여러 가지 보는 원소 주기율표하고 비슷하지. 자, 원자량 순으로 쭉 배열을 하는데 이상하게 중간중간에 물음표. 자, 이런 것들은 당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입니다. 있지. 그래서 물음표 피워놓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여기 물음표에 한 이 정도 값을 갖는 것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 그게 나중에는 맞았어요. 근데 이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한계가 있었어. 자, 원자량 순으로 하고 보니까 중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 거야. 자, 이거는 뒤에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자, 원자량 순 했더니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아르곤, 칼륨 여기겠죠. 자, 뒤에 건 여기 됐고, 아르곤, 칼륨. 아르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원자번호 18번 더 앞이고요. 칼륨은 19번. 근데 원자량이 아르곤은 39.95, 칼륨은 39.10. 자, 왜 이렇게 됐냐면 바로 동위원소의 어떤 존재 때문입니다. 알겠지? 동위원소의 존재 때문. 그래서 어쨌든 원자 번호 순으로 하면은 아르곤이 앞이고, 원자량 순으로 하면 칼륨이 앞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뭐지? 라고 했던 거야. 멘델레프는 무슨 순으로 했다고? 바로 원자량. 그랬더니 주기적인 특징 중에 뭔가 중간중간에 툭툭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멘델레프가 뭘 했냐면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어. 그냥 예외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자,
모르겠다는 거를 인정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이제 좀 더 연구해 볼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 진짜 중요한 자, 이게 이제 뭐 시야 확장 이걸 한번 보고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모질리. 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 바로 이 모질리가 얘기하는 모질리. 그렇지? 모질리가 얘기한 건데 봐봐. 모질리는 이전과 다르게 뭐로 했냐면 바로 원자량 아니고 무슨 순으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어. 자, 원자 번호는 뭐였죠? 원자 번호는 곧 뭐였다? 양성자의 수였다. 그렇지? 양성자의 수니까 양성자는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죠? 원자량은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도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된다? 바로 동위원소.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씩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원자 번호는 헷갈릴 게 없어. 1개, 2개. 양성자가 1.2, 3개 이런 거 없어요. 1개면 1개, 2개면 2개, 3개면 3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더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품었던 의문들이 모두 다 해결이 거의 됐어요. 자, 근데 이 모줄리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모줄리가 이 주기율표를 이제 나름 하고 원자 번호 순으로 주기율표를 발표한 게 언제지? 1913년. 근데 1913년은 또 이때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05년에 우리 이제 을사늑약, 1910년에 경술국치 나라를 이때 뺏겼지, 그지? 이때는 외교권을 뺏겼고 이때는 다 뺏겼고. 자, 이거 일어나기 조금 전이야. 이것도 조금 더 뒤에 1919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유관순 열사 만세 하다가 일본군한테 잡혀가지고, 그지? 자, 이런 일이 있는 이 시점 그쯤에 모질리는 바로 뭐였다? 원자번호. 자, 근데 원자번호 수준으로 이제 이 주기표를 결정했다. 근데 이 모질리는 그때 당시에 거의 자, 노벨상 이 주변에서 모질리 니 확정, 거의 확정, 알겠지? 니가 아니면 좀 뭐 이상하다 라는 시점쯤에 이때 모질리는 애국심이 뛰어났어. 영국 사람. 자, 이때 영국은 뭘 하고 있었죠? 전쟁. 그치? 이때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이었죠, 그지? 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1차 세계대전 중이었을 때 전쟁을 자원에서 참가했어. 자원에서 참가했는데 이때 전쟁터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쌤이 이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좀 뭐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 이제 통신병으로 이제 가긴 했는데 통신병. 그래서 이제 직접 전투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 통신병이가 이걸로 갔는데 뭐 이제 병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풍토병을 얻어서 이제 죽었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폭탄 이제 이게 좀 그렇게 돼서 좀 죽었다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전사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전쟁에 가서 먼저 사망했다. 그래서 노벨상은 죽은 사람한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지? 안 준다. 그래서 받지 못했다. 근데 거의 모질리가 받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고. 자, 어쨌든 모질리의 주기율표가 현대 어떤 주기율표의 어떤 원형.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이제 되었다. 자, 그러면 현대 주기율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쓰고 있는 주기율표인데 다음 페이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잠깐만.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입니다. 책이 다 있고 뭐 어느 과학책, 어느 화학책이나 이런 주기율표 정도는 다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주기율표를 보자마자 보통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묻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하나요? 뭐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때 한번 얘기를 해주면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에 A 교수님 그리고 B 교수님 있었어. A 교수님은 너희가 화학을 공부하는 어떤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니 주기율표 이것도 다 못 외우면 되겠냐? 무조건 외워라. 시험 낸다.
1번에서부터 그냥 끝번까지, 그때 당시로 이제 110의 원주까지. 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싹 다 외우고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이제 시험 낸다. 그래서 시험 실제 냈어요. 너희는 이거를 모른다면 화학 공부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라고 했어. 자, 근데 B 교수님 그걸 왜 외워? 외우지 마라. 이런 거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자, 우리 주기율표는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 주기적인 어떤 성질, 그 표에서 나타나는 주기성, 이거를 이제 보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다. 너희들 혹시 매년 달력을 다 외우고 다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 B 교수님의 말을 조금 더 이제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 외우기가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외우고 싶고 막 한다면 외워도 됩니다. 전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기율표에서 자, 전체 이렇게 이제 이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고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의 가로, 세로 그리고 색깔 이런 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볼게요. 자, 주기. 자, 주기율표에서의 주기는 자, 이 주기율표에서의 가로줄을 의미합니다. 가로줄을 의미하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쭉쭉쭉 해서 7주기까지 있어요. 그지? 7주기까지 있고 이 가로줄에서 이 주기와 숫자 같은 것은 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의 수와 같다. 1주기에는 몇 개의 전자 껍질이 채워져 있다? 1개, 2개, 3개, 4개 등등등 이렇게 채워져 있다. 그렇지? 채워져 있다. 그래서 주기표에서의 가로줄은 뭐에 해당한다? 전자 껍질이 수와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주기 전자 껍질 수 1, 2, 3, 4, 5, 6, 7 이렇게. 원소 수는 뭐 2, 8, 8 이렇게. 그리고 이 주기 1, 2, 3주기까지의 원소들을 중심으로 나열한 게 바로 단주기형 주기율표. 자, 4, 5, 6, 7 얘네까지 표시를 같이 한 게 장주기형 주기율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서도 특히 우리 란타넘족 있어요. 란타넘족. 자, 란타넘족은 57에서부터 71번까지의 원소들인데 15개 원소들인데 자, 이 란타넘족 원소 57에서 71번까지 하면은 몇 개죠? 15개. 15개. 얘하고 얘랑 더해서 그렇지? 얘랑 더해서 자, 21번 스칸디움, 39번 이트리움까지 더해서 그러면 하나하나 총 몇 개지? 17개지.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바로 뭐라고 하면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바로 히토류럼, 히토류. 그치? 히토류. 자, 희귀하다, 적다, 희소성이 있다, 토, 흑토자. 지구에 있는 이제 좀 희소성이 있는 드문 어떤 원소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몰리브데뮴 그리고 네오디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지? 자,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원소들이 모두 다 여기 있습니다. 금속들. 그래서 이제 이 뭐 아이폰 폰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전자제품 만든다든지 자동차, 특히 자동차 만들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떤 연구 자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이는 게 바로 이 히토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 이제 이 아주 이제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뭐 어떤 이제 원소들 이게 엄청나게 많아. 그렇지? 이 히토류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중국이야. 중국. 그렇지? 그래서 중국인데 이 중국에서 이 히토류를 가지고 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막 이거를 주네 안 주네 뭐 관세를 또 많이 매기네 이러면서 조금 이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많이 이끌어가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 자, 근데 다른 나라 중국하고 다른 나라 없냐? 있어. 그렇지? 있는데 뭐냐면
이 중국에는 이제 인건비도 이렇게 싸고 공장도 뭐 쉽게 짓고 뭐 환경 오염도 조금은 이제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도 뭐 조금 덜 신경 쓰고 그래서 이 선진국들에서 이 히토류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 돈도 많이 들고 일단은 돈이나 기술력 이런 것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환경 오염. 알겠지? 이 과정 중에서 이 히토리를 이제 채굴 해서 그리고 쓰이는 대로 최종적으로 합금까지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합금까지 해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엄청난 공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좀 생산이나 어떤 이제 이 정제의 과정을 많이 이제 좀 줄여 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 바로 히토류 란탄음족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단주기형과 장주기형이 무엇인지는 위에 우리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족은 뭐냐? 자, 바로 족. 사실 우리 주기율표에서의 좀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족입니다. 족. 자, 족은 영어로는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패밀리라고 이제 문서에 이렇게 보통 나와 있어요. 그룹 또는 패밀리인데 자, 같은 그룹이라면 뭔가 특정한 거를 뭐 음악을 같이 좋아하는 그룹이라든지 특정 운동을 좋아하는 그룹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슷한 같은 성질을 띈다는 거예요. 자, 가족이라면 뭐 생긴 게 조금 비슷하다든지 좋아하는 게 비슷하다든지 하는 어떤 특징들을 띠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족이고 그룹이야. 이거는 자, 족은 우리 주기율표에서 무슨 줄? 세로줄입니다. 세로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쪽부터 해서 18쪽까지 그치? 1쪽부터 해서 18쪽까지를 우리가 족으로 나타냅니다. 1쪽에는 하나만 보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는데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수소 빼고 리튬, 나트륨, 칼륨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원자과 전자 때문입니다. 원자과 전자. 알겠지? 원자과 전자. 이게 너무 지저분해졌네. 다음. 자, 같은 족에서는 바로 원자과 전자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그치? 원자과 전자가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같은 족은 어떻다? 원자과 전자가 같다. 이렇게 이제 외워주면 됩니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쌤이 한 번씩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잠시 이것도 가리고, 이것도 가리고, 그래서 이제 별말 안 했어. 알겠지? 같은 족은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가 같다.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알겠지? 쌤 별말 안 했어요. 웃고 하지 마라. 자, 보자. 그게 이제 같은 족이다. 그럼 이 족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족은 말 그대로 가족, 어떤 부족, 어떤 민족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도 뭐 무슨 민족 여러 민족들이 있듯이 자, 이 원소들도 1족부터 여러 가지 족들이 있는데 이 족에 이름이 붙어져 있어. 알칼리 금속, 이 족은 알칼리 토금속. 자, 우리가 이제 몇 족이 이름을 알아두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 요거만 알면 돼.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 알지?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 요것만 알면 된다. 뭐 이거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는 당연히 우리 이제 요 단원 이전에서도 그전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수. 자,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의 수에 따라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있는 전자 배치되어 있을 때 원자 전자 수에 따라서 원소들의 어떤 성질이 결정이 된다. 유사한 것이 결정이 된다. 자, 보자. 1쪽 원자 전자 몇 개?
1개, 2족 2개, 13족 3개. 왜 2에서 갑자기 13으로 뛰었죠? 3에서 12족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자, 여기 밑에서나 이렇게 나타나. 그지? 어디에서 나타나요? 4족에서 나타나. 그래서 얘네들을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볼 것은 여기 위에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있으면 너무 뚝뚝 떨어져 있지? 그래서 얘네들 빼버리고 얘를 갖다 붙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3족에서 12족 빼고 13, 14, 15, 16, 17, 18.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1, 2, 3, 4, 5, 6, 7인데 자, 비활성기체의 전자 이제 원자 전자를 우리가 비활성기체는 0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자, 무엇에 관여하는 거?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비활성기체에서는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0인 겁니다. 알겠지? 0. 자, 원자과 전자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 됐죠? 자, 원자과 전자수의 주기성.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자과 전자수의 주기성 표 자체를 만들 때부터 원자과 전자수에 따라서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주기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달력을 우리가 1, 2, 3, 4, 5, 6, 7, 8하고 다시 그 다음 줄에 넘어가고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주기성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된다. 자, 주기율표와 전자배치. 자, 주기율표에서 자, 여기서는 이게 이제 핑크색, 핑크색. 자, 얘네들은 s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거. 여기는 p 오비탈. 이제 노란색인가요? 푸르딩딩한 거. 얘는 d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초록색은 f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거로. 그래서 s에 채워져 있냐, 그리고 p에 채워져 있냐. 이제 일부가 그리고 D에 있냐 F에 있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타내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이탑 화학은 여기서만 보고 다른 책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전형원소와 전이원소의 개념 잠깐만 짧게 보자. 전형원소. 자, 전형원소. 전형. 자, 전형원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전형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전형원소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거예요. 전형적이다 하는지 이게 이제 해석이 돼서 이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 자, 요거는 뭐냐면 어떤 대표적이다 그리고 전형적이다 어떤 경향성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전형원소에 해당하는 애들은 생긴 것만 보고도 어떨 것이다 라는 특징이 조금 예측이 되는 애들을 전형원소야. 얘네들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이런 걸 보니까 이럴 것이다, 저런 걸 보니까 저럴 것이다 예측이 되는 애들이야. 그치? 왜냐면 전형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이야. 나는 어떤 사람을 생긴 것만 딱 봐도 착한지 안 착한지 다 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측은 되지만 예측이 모두 다 항상 언제나 맞아떨어지지는 않지. 그렇죠. 그래서 전형원소에도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그 예측 안에서 약간의 예외적인 어떤 경향이나 성질을 띠는 원소들이 나타난다 라고 보면 돼요. 이게 바로 전형원소. 전형원소. 자, 전이원소. 전이원소는 자, 이 전이는 뭐냐면 트랜지션. 이게 이제 트랜지션 엘리먼트 이제 전이원소인데 요거는 어떤 이제 전이 말 그대로 옮겨간다, 그럼 이행된다, 변형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뭔가 좀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전형원소는 달리 예측이 된다 안 된다, 예측이 안 된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어떤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봤을 때 전형이다,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표에서 얘가 어디에 위치했는가만 봐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반응성이 크다 작다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전형원소. 그럼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서 얘네 여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얘들은 뭐지? 예측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전이원소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아예 전혀 예측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건 어떻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이원소에 대한 부분 우리
고등 과정이 아닙니다. 자, 넘어갑니다. 거의 배우지 않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만 보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 표 한번 보자. 그냥 이것만 보면 돼. 전형 원소 주기율표에서 1, 2쪽 왼쪽 그리고 12에서 18쪽 오른쪽. 전형 원소 가운데. 자, 원자 전자수. 자, 조그의 어떤 끝자리 수. 전형 원소는 1 또는 2. 자, 그리고 산화수는 넘어가고요. 전자 배치. 전형 원소 S나 P에 채워진다. 전형 원소는 D 또는 F에 채워진다. 자, 사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전형 원소는 S나 P에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전형적인 특성. 그러니까 우리 예측, 크다, 작다, 뭐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형 원소는 D나 F 오비탈에 채워지기 때문에 D나 F 오비탈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잘 몰라. 알겠죠? 모르는 게 많다. 뭐 아예 모른다기보다는 모르는 게 많다. 그래서 전 이 원소에 대해서는 뭐 좀 고등 과정에서는 뭐 거의 안 배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특징은 전형 원소. 예측 가능하겠죠? 전형 원소에 있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이 있는데 얘네들은 화학 성질이 비슷. 어떤 것들끼리? 같은 족끼리. 같은 족끼리. 근데 같은 이제 부류끼리 뭐 비슷하다. 예측 가능하다. 이제 같은 족이니까 생긴 것만 보고 여기서 이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전자가 되겠지. 비슷하다. 뭐 이온되었을 때 수에서 색깔 띄지 않는다. 근데 전이원소는 대부분 밀도 큰 중금속이고 화학 정실이 비슷하죠. 이 전이원소의 해당되는 애들끼리 좀 뭔가 좀 비슷하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뭐 비슷하지 뭔가 이렇게 이제 경향성을 띈다거나 어떤 예측이 된다거나 이런 뭐 얘기는 아닙니다. 이온 되었을 때 색깔 띈다. 자, 주기율표에서 원소 전형원소와 전이원소는 위치해 있는 거 끝 그리고 가운데 됐죠? 양 끝 가운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자, 이거는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화학을 계속 하면서 금속 원소다. 비금속 원소다. 라고 하면 자, 다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지 말고 금속 원소는 자, 양이온 잘 된다. 비금속 원소는 자, 음이온 잘 된다. 자, 우리 중성원자 상태에서 양이온이 되려면 자, 전자를 잘 잃어야 돼요, 얻어야 돼요. 그렇지. 전자를 잘 잃어야 돼요. 전자 잃기 쉽다. 음이온이 되려면 전자 얻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이 금속 원소 그리고 비금속 원소 할 때는 바로 이 특징을 그냥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있는 먼저 선입견이 아니라 이제 그냥 먼저 자리 잡은 개념이 있는데 금속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철덩어리, 뭐 금속 덩어리 그 덩어리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막 이렇게 이제 자리 잡히게 돼. 물론 맞아. 걔네들이 금속 원소에 대부분 속한 게 맞아. 하지만 그 금속 덩어리를 먼저 떠올리게 되면 이런 훨씬 더 중요한 게 자꾸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비금속도 마찬가지. 그냥 자꾸 어떤 특정 물질, 내가 아는 물질 중에 비금속인 것, 종이, 고무, 나무 이런 것들 자꾸 떠올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자꾸 음이온, 전자기 쉽다 이 내용들을 정말 훨씬 더 중요한데 얘네들 자꾸 까먹어. 알겠죠? 그래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하면은 양이온 그리고 되기 쉽다, 전자 잃기 쉽다. 음이온 되기 쉽다, 전자 잃기 쉽다.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빡 박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표 보자. 금속 원소. 자, 표를 바로 봅니다. 위치 주기표에서 왼쪽과 가운데. 비금속 원소 오른쪽. 금속 원소는 대부분 요과전이성 크다, 비금속 작다. 자, 물의 도가 대부분 염기성을 나타내고 비금속 물의 도가 산성을 나타내고. 실온의 상태, 금속은 대부분 고체. 근데 단 수은의 액체. 비금속 대부분 기체 고체, 브로민의 액체. 특징, 수소기체 발생한다. 다른 물질은 산화되기 쉽다. 산화는 우리 나중에 배웁니다. 알겠죠? 4단원에서. 자, 비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기 많고 환원되기 쉽다. 산화환원은 우리 4단원 에서 배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중금속.
자, 준금속. 자, 여러분들 중금속은 뭐냐면 금속에 준한다 이렇게 했죠. 금속에 준한다. 자, 그러면 중금속은 이제 자,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고 또 반대로 그러면 금속의 성질도 좀 갖고 있고 비금속의 성질도 조금 갖고 있고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애매한 얘네들을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이 중금속은 그러면 엄밀히 완전히 어디다가 둘 중에 한 군데만 집어넣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지? 어디에 집어넣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지. 비금속에 집어넣어야 돼. 왜? 금속은 확실하게 금속이고 금속이 아닌 것들에 속하는 게 바로 비금속과 중금속. 자,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이제 축구든 야구든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자, 만약에 어떤 팀이 이제 우승을 해. 어떤 팀이 야구팀, 축구팀, 뭐뭐팀 우승을 해. 근데 2등 한 사람 우리가 뭐로 불러? 준우승. 우승에 준한다. 우승에 버금간다. 근데 준우승은 우승이에요. 이제 1등이 이제 1등이 아니에요. 1등이 아니지. 그렇다면 중금속은 금속이냐 아니냐? 비금속이다 이렇게. 근데 뭐 고등 과정에서는 뭐 이런 것들 묻는 것들은 잘 나오지 않는데 가끔 이게 이제 뭐 굳이 넣는다면 어디에 넣어야 돼요? 라고 묻는 친구도 있어요. 자, 여기 봐봐. 주기율표에서 금속 그리고 비금속 원소. 자, 주로 왼쪽에 있는 얘네들이 금속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비금속인데 여기 이제 조금 도드라지 하나 톡 튀어나오겠어. 이거 뭐지? 수소. 그지? 이거 수소입니다. 수소. 그리고 자, 여기 나오는데 이제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 자, 요거는 요거 다음에 나오는 이 원소에서의 주기적 성질 요거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해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금속성이라고 하면 아까 뭐라 그랬지? 금속은 제일 먼저 뭐 딱딱하다, 뭐 반짝반짝거린다, 이제 이런 거 떠올리지 말고 뭐 떠올려 그랬지? 양이온 잘 된다. 전자 읽기 쉽다.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양이온이 잘 된다. 전자 읽기 쉽다는 거야. 이렇게 갈수록 양이온이 잘 된다. 전자 읽기 쉽다. 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갈수록 비금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온 잘 된다. 전자 얻기 쉽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음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속과 비금속.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 모듈리의 원자번호 결정, 모듈리가 어떻게 원자번호 결정했는지 요거는 한번 읽어 보세요. 개념모 정리하기 이걸로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원소를 분류하거나 나열한 방법. 삐뚤삐뚤하네. 자, 라부아지에는 33가지 물질을 4그룹으로 분류했다. 뭐 빛, 열, 뭐 산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뭐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좀 뭐 이상하다. 알겠지? 근데 의미는 있다. 자, 나름 시도를 해봤다. 자, 라부아지에 데베라이너 3개 원소로 이루어진 어떤 원소 무리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물리량의 평균값이 두 번째 원소 물리량과 비슷하거나 같다는 것을 발견. 이들 원소를 뭐라고 했다? 새쌍원소. 이거 쓸 데가 없네. 자, 옆에다 쓸게요. 새쌍원소. 자, 뉴렌즈 당시까지 발견된 원소들을 자, 무슨 순으로 배열했지? 자, 그렇지, 원자량 순서로 배열해서 옥타브처럼 8번째마다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는 옥타브서를 발표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당시 알려진 63가지 원소를 자, 무슨 순으로? 이 사람도 그렇지, 원자량. 누구였죠? 멘델레프였죠. 맨만 쓸게요. 멘델레프. 자, 근데 모듈리는 중요하지, 그지?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모듈리는 원소를 무슨 순으로 배열했다? 원자량 순 아니고, 자, 무슨 순으로? 원자 번호. 알겠지? 중요합니다. 알겠죠?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했다. 자,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소들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했을 때 비슷한 성질 원소가 같은 가로줄에 오도록했어? 세로줄에 오도록했어? 세로줄. 이 세로줄이 뭐였죠? 족. 자,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이다. 1에서 7주기 있다. 족은 주기율표 세로줄이다.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자 노란색 비금속, 초록색 금속, 요거 준금속 이렇게 했지. 자 주기율표의 전자배치. 전자배치에 따라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무슨 성질이 비슷하다? 여기에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1족에 1개, 2족에 2개, 13족에 3개 이렇게 했지. 3에서 10이 어디 갔다? 요 밑에 있다.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는 전자 1코 뭐 되기 쉽다? 그렇지. 양이온. 비금속 원소는 전자 얻어서 뭐 되기 쉽다? 그렇지. 이온. 그래서 금속성이 크다는 것은 전자 잃기 쉽다. 매우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비금속성이 크다는 것은 전자 잃기 쉽다. 와,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알겠지? 자, 그리고 준금속과 양쪽성 원소. 이건 뭐. 자, 금속, 비금속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얘네들의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준금속. 금속에 준한다. 그지? 그리고 산연기 모두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시킨 원소를 양쪽성 원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기율표에 대한 공부를 마쳐봤고, 다음 시간에는 원소의 이 주기적 성질, 그럼 주기율표 상에서 얘네들이 대체 어떻게 그 자리하고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